어차피 6개월이면 죽을 거. 유산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맞아. 10억 대출 받아서 사업 확장하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유산으로 다 정리하면 돼. 30년 동안 아껴 모은 내 돈을 그렇게 쉽게 말하더군요. 시한부 6개월이라는 말에 슬퍼하는 것도 잠깐. 부동산 사무소에서 대출 상담을 받는 아들 부부를 보며 깨달았어요. 내가 키운 건 자식이 아니라 괴물이었다는 걸. 하지만 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73년을 살아온 이 할미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로 했어요. 내 통장에는 내 이름 없다. 이 한마디로 모든 걸 끝장내주겠다고 말이에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새벽 5시.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길을 걸어갑니다. 30년째 변하지 않은 이 시간, 이 길. 오늘도 어김없이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익숙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꿈나라에서 헤매고 있을 시간이지만 저에게는 하루의 시작이에요. 전통시장 김치 아주머니가 반갑게 손을 흔듭니다. 생선 가게 사장님이 오늘도 어김없이 신선한 고등어를 골라주시고요. 이 모든 게 평범하고 소소한 일상이었는데 그때는 몰랐어요. 이런 평범함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집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남편의 유품을 닦는 것입니다. 거실 한쪽에 마련된 작은 재단. 2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의 사진과 그가 즐겨 쓰던 안경, 시계를 정성스럽게 닦아냅니다. 여보, 오늘도 건강하게 병원 다녀올게요. 정기검진 받고 올 테니까 걱정 마세요. 매일 아침 남편에게 건네는 인사입니다. 남들이 보면 우스워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는 하루를 시작하는 중요한 의식이에요. 남편이 없는 20년 동안 혼자 살아온 힘이 여기서 나오거든요.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문득 통장을 들여다봅니다.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돈. 정확히 10억 2천만 원.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작은 구멍가게 수익, 절약을 거듭한 생활비, 그리고 남편이 남긴 적금까지. 모든 게 아들 진호를 위해서였어요. 진호가 결혼할 때도 아이들 교육비가 필요할 때도 선뜻 내어줬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통장의 존재는 비밀로 해뒀어요. 자식이 부모 재산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 카드가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은 3개월에 한 번씩 받는 정기검진 날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관리가 중요하다고 진호가 병원을 예약해줬어요. 그때만 해도 효자라고 생각했었죠. 얼마나 순진했던 건지. 병원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변해가는 도시의 모습들,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들, 재개발로 사라져가는 옛 동네들. 모든 것이 빠르게 변해가는데 저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진호가 부동산 중개업을 하면서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요. 요즘 부동산 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다고, 집 한 채 사려면 몇십억이 필요하다고. 그럴 때마다 제 통장을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진호가 더 큰 사업을 할 수 있을 텐데 하고요.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리며 주변을 살펴봅니다. 저처럼 나이 드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모두들 무거운 표정으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병원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긴 하지만 뭔가 불안한 기운이 감돕니다. 간호사가 제 이름을 부릅니다. 최 원장님 진료실로 들어갑니다. 20년째 저를 담당해 주시는 주치의 선생님이에요. 남편이 돌아가셨을 때부터 제 건강을 챙겨주신 분이죠. 순자 씨, 어디 아픈 곳은 없으시죠? 약은 잘 챙겨 드시고 계시고요? 네, 선생님. 별일 없어요. 그런데 요즘 가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정밀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죠.
혈액 검사하고 CT도 찍어보시고요. 검사를 받으며 별 생각 없었어요. 나이가 들면 이런저런 불편한 곳이 생기는 게 당연하다고 여겼거든요. 그런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왠지 모를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주일. 그 일주일 동안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새벽 시장 보기, 남편 재단 정리하기, 집안일 하기. 모든 게 똑같았는데 뭔가 다른 느낌이었어요. 마치 태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진호와 며느리 미영이가 가끔 안부를 물어왔어요. 검진 결과는 언제 나오냐고, 괜찮으시냐고. 그때는 자식들이 걱정해준다고 고마워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도 다 계산된 관심이었던 거죠. 일주일 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최 원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 그런 무거운 표정이었습니다. 순자 씨, 좀 심각한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가족분들이랑 같이 오실 수 있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런 표정을 지을 때는 좋지 않은 소식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췌장에 종양이 발견됐습니다. 위치나 크기를 봤을 때 수술이 어려울 것 같고 항암 치료를 받으신다 해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시한부라는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6개월이라는 시간도 치료 방법에 대한 설명도 모두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이 맑더군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나지 않았어요. 대신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할까? 진호에게는 언제 얘기해야 할까? 집에 돌아와서야 비로소 현실감이 들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나도 이제 당신 곁으로 가나 봐요. 20년 동안 혼자 잘 살았다고 칭찬해 줄 거죠? 그제야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었을지도 몰라요. 오랜 시간 혼자 살아온 외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하지만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진호 걱정이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부모를 잃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거든요. 그래도 이제는 결혼도 했고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며칠 후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로 병원 검진 결과를 얘기해 달라고 하더군요. 병원에 같이 가자고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진호와 미영이와 함께 병원에 갔어요. 최 원장님께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췌장암 말기, 시한부 6개월. 진호와 미영이의 표정을 지켜봤어요. 충격을 받는 것 같았어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병원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두 사람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었거든요. 슬픔보다는 뭔가 다른 감정이 느껴졌어요. 그게 뭔지는 그때는 몰랐지만요. 어머니, 이제 몸 조심하셔야 해요. 저희가 잘 모실게요. 그래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좋은 병원도 알아보고 치료도 잘 받으시고 다정한 말들이었어요. 하지만 왜일까요?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 아닌 것 같았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처럼. 집에 돌아와서 혼자 생각해 봤어요. 시한부 6개월. 생각보다 짧은 시간이에요. 뭘 하며 살아야 할까? 여행이라도 다녀볼까? 하지만 혼자 가는 여행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진호가 항상 하던 말. 요즘 부동산 사업하려면 큰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 제 통장에 있는 10억이면 충분할 텐데. 이참에 진호에게 물려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진호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대문 밖에서 누군가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6개월이래. 그럼 이제 시간 문제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값만 해도 5억은 될 거야.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것 같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정리라니. 뭘 정리한다는 걸까요? 그리고 왜 이미 제가 죽은 것처럼 말하는 거죠? 그 순간 모든 게 달라 보였어요. 아까 병원에서의 그 미묘한 표정들, 어색한 위로의 말들,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아, 이 아이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구나. 그날 밤 진호의 전화 통화를 들은 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내 아들이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말의 의미는 명확했어요. 정리될 것 같다는 말, 집값을 계산하던 목소리. 모든 게 제가 죽은 후의 일들이었죠. 새벽 5시, 평소처럼 시장에 나갔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30년째 해온 일상인데도 모든 게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김치 아주머니가 평소처럼 인사를 건네도 제대로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생선 가게에서 고등어를 고르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6개월 후에는 이 모든 일상이 사라진다는 것. 더 이상 새벽 시장을 오지 않을 거라는 것. 그런데 그보다 더 슬픈 건 제가 없어져도 아무도 슬퍼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혼자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우리 진호가 정말 그런 아이는 아닐 거예요. 분명 내가 잘못 들었거나 오해한 거겠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제가 들은 게 맞다는 것을. 오전 10시쯤 진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어요. 아니, 일부러 밝게 하려고 애쓰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컨디션은 어떠세요? 병원에서 치료 방법에 대해 더 자세히 상담받아 보시는 게 어떨까요? 미영이와 제가 함께 가겠다고 하더군요. 그 순간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치료에 대한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적극적인 걸까? 혹시 의사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다시 한번 확인받으려는 건 아닐까? 2시간 후 진호와 미영이가 집에 왔어요. 둘 다 평소보다 정중했어요. 말투도 조심스러웠고요. 마치 환자를 대하는 것처럼. 어머님, 오늘 꼭 병원에 가봐야 해요. 혹시 다른 치료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미영이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정말 치료를 받으라는 게 아니라 제 상태를 정확히 확인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병원으로 가는 차 안에서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하는데 귀가 좋은 편이라 다 들렸거든요. 6개월이면 생각보다 짧네.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많을 텐데. 무슨 일들이요? 유언장 정리하고 재산 목록도 파악해야 하고 어머님이 혼자 관리하시던 것들이 많으실 테니까. 차가운 말들이었어요. 마치 이미 제가 죽은 사람 취급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해서 최 원장님 진료실에 들어갔어요. 진호와 미영이가 의사 선생님께 여러 가지를 물어보더군요. 정확한 시한이 어느 정도인지, 치료를 받으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될 수 있는지. 하지만 그 질문들이 제 생명을 연장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확한 일정을 파악하려는 것 같았거든요. 최 원장님이 답변하시더군요. 췌장암 말기는 진행이 매우 빠릅니다. 항암 치료를 받아도 완치는 어렵고 고통만 더 심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호와 미영이의 표정을 봤어요.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복잡한 치료 과정 없이
깔끔하게 정리될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부터는 편안하게 지내세요. 하고 싶은 것도 하시고, 먹고 싶은 것도 드시고,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해 드릴게요. 모든 걸 준비한다는 말이 묘하게 들렸어요. 제가 살아갈 준비가 아니라 죽을 준비를 해주겠다는 뜻으로 들렸거든요. 집에 도착한 후 진호와 미영이가 거실에 앉아 심각한 얘기를 시작했어요. 저를 방에 들어가서 쉬라고 하더군요. 하지만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들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어. 어머님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봐야 하고, 부동산은 어떻게 처리할지도 결정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도 앞으로 계획을 세워야 해. 6개월 후면 여러 가지가 달라질 테니까. 미영이가 진호의 말에 맞장구를 쳤어요. 맞아요. 부동산 사업도 확장할 수 있을 테고, 아이들 교육비 걱정도 없어질 거고, 아이들 교육비, 제가 손주들을 얼마나 아껴했는데 그 아이들 앞으로도 할머니는 그저 유산을 남겨주는 사람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어요.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제 돈을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자기들 것인 양 계산하고 있다니. 더 가관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될까? 집값 빼고도 현금이 좀 있으실까? 글쎄, 어머니가 워낙 검소하게 사셨으니까 좀 모아두신 게 있을 거야. 하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을걸? 정말 웃긴 일이었어요. 제 통장에 10억이 넘는 돈이 있는데 자식들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철저하게 숨겨왔는지 새삼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이 아이들에게 제 재산을 물려줘야 하나? 이렇게 제 죽음을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문득 남편이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자식이라고 다 똑같은 건 아니야. 때로는 자식보다 남이 더 나을 수도 있어.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던 말인데 지금에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아요. 다음 날 아침 진호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더욱 다정했어요. 일부러 효자인 척 연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몸은 괜찮으세요? 아침 식사는 드셨고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하지만 그 다정함이 가짜라는 걸 이제는 알 수 있었어요. 진짜 걱정이 아니라 죄책감을 덜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점심때쯤 미영이가 반찬을 들고 왔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주 오니까 어색했어요. 어머님, 입맛 없으시겠지만 그래도 드셔야 해요. 몸이 약해지면 더 힘들어지거든요. 겉으로는 며느리다운 말이지만 속마음은 달랐을 거예요. 너무 빨리 죽어도 곤란하고 너무 오래 살아도 곤란하고 딱 6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면서 미영이가 슬쩍 집안을 둘러보더군요. 무엇을 찾는 것 같았어요. 혹시 재산 관련 서류라도 있나 하고 말이에요. 어머님, 혹시 중요한 서류들은 어디에 보관하세요? 통장이나 인감증명서 같은 것들 말이에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군요. 아직 제가 살아있는데도 벌써 그런 걸 파악하려고 하다니. 아, 그런 건 은행 금고에 맡겨놨어요. 집에 두면 불안하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모든 서류는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숨겨놨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미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고에 있다면 당장 확인하기는 어렵겠거든요. 그날 밤 또다시 진호와 미영이가 전화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대문 밖이 아니라 거실에서 했는데 제가 방에서 잠들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어머니가 은행 금고를 쓰신다고 하셨어. 거기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봐야겠어. 어떻게 알아봐? 본인이 아니면 열어볼 수 없잖아. 그럼 어머니께 한번 물어보자. 자연스럽게 이 대화를 들으며 확신했어요. 이 아이들은 정말로 제 재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아파서 고통받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재산을 남길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한 거였어요.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더 이상 순진한 할머니 역할은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어요. 30년 동안 모은 10억.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그리고 그 돈의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똑똑히 보여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좀 더 지켜본 후에 이 아이들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로 제가 생각하는 게 맞다면, 그때는 이 할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이제 확실해졌어요. 진호와 미영이가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어요. 혹시 제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이 아이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진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최대한 약하게 만들어서요. 진호야, 어젯밤에 잠을 못 잤어.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차더라고. 전화 너머로 진호의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그 당황이 제 건강을 걱정해서가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상황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놀라움 같았어요. 어머니, 그럼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지금 바로 모시고 갈게요. 30분 후 진호가 도착했어요. 평소보다 빠른 시간이었죠. 그런데 차 안에서 미영이와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는 것 같아. 의사가 6개월이라고 했는데 이런 식이면 더 빨라질 수도 있겠어. 그럼 우리 계획도 앞당겨야 하는 거 아니야? 무슨 계획을 앞당긴다는 걸까요? 궁금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더 약한 모습을 보여주기로 했죠. 병원에 도착해서 최 원장님께 증상을 말씀드렸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연기를 잘했나 봐요. 선생님도 심각한 표정을 지으셨거든요. 말기 췌장암 환자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이제부터는 더 자주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최 원장님의 말을 들은 진호와 미영이의 반응이 묘했어요. 걱정하는 척했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시작됐다는 것처럼.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진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몸 조심하셔야 해요. 그리고 혹시 중요한 일들이 있으시면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요한 일들이라니 무슨 뜻인지 뻔했어요. 유언장 작성하고 재산 정리하라는 뜻이죠. 어떤 일들을 말하는 거니? 아, 그냥 통장 정리하시고 중요한 서류들 위치도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나중에 급할 때 찾기 어려우니까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하는군요. 이제는 대놓고 재산 위치를 파악하려고 하네요.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성급하지 않니? 제가 일부러 이렇게 말하자 진호가 당황했어요. 아니에요, 어머니. 성급한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다는 거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만약의 경우. 결국 제가 죽는 경우를 말하는 거네요. 그날 오후 진호와 미영이가 집에서 나간 후 여동생 순심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심이는 저보다 3살 어리지만 훨씬 똑똑한 사람이거든요. 평생 은행에서 일하면서 여러 사람들의 속셈을 많이 봐왔어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목소리가 이상해요. 순심아, 너한테 상의할 일이 있어. 급한 일이야. 1시간 후 순심이가 왔어요.
제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깊게 쉬더군요. 언니, 내가 봤을 때는 확실해요. 진호가 언니 재산을 노리고 있는 게 맞아요. 은행에서 이런 케이스 정말 많이 봤거든요. 정말 그럴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아니에요. 특히 미영이 행동을 보면 확실해요. 갑자기 자주 오기 시작한 것도, 서류 위치 묻는 것도 다 계획된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순심이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언니, 혹시 재산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진호가 알고 있어요? 아니야. 통장 존재 자체를 몰라. 10억 넘는다는 것도 전혀 모르고. 그럼 카드가 하나 있네요. 일단 증거부터 확실히 잡아야 해요. 저 아이들이 진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날 저녁 순심이가 작은 녹음기 하나를 건네줬어요. 이거 옷에 달고 다니세요. 진호들이 하는 말을 다 녹음해 두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할 때가 올 거예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내 자식을 염탐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거든요. 하지만 이미 상황이 이 지경이 된 이상 저도 제 자신을 보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다음 날 녹음기를 가슴에 달고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진호와 미영이가 오후에 왔는데 제가 낮잠을 자는 척하고 있었더니 거실에서 대화를 시작하더군요. 어머니가 생각보다 빨리 안 좋아지시는 것 같아. 어젯밤에도 힘들어 하셨다고 하고. 그럼 우리도 준비를 서둘러야겠어. 혹시 갑자기 의식을 잃으시거나 하면 곤란하잖아. 뭘 준비한다는 거야? 일단 재산 규모부터 파악해야지. 어머니가 말씀 안 해주시니까 직접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어떻게? 은행에 가서 물어볼 수는 없고 어머니께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수밖에 없겠어. 이 대화를 듣는 순간 온몸이 떨렸어요. 정말로 제 재산만 생각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사실 어머니가 얼마나 모아두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집값만 해도 5억은 되니까. 거기다 보험금까지 합치면. 보험금? 제가 보험을 들어뒀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머니가 보험 들어두신 거 확실해? 응, 작년에 우연히 봤어. 1억짜리 생명보험. 수익자가 나로 되어 있더라고. 그때 일이 떠올랐어요. 작년에 진호가 집에 왔을 때 제가 보험료 납부 통지서를 책상에 놔뒀었거든요. 그걸 본 거였네요. 그럼 최소 6억은 확실한 거네. 거기다 어머니가 모아두신 돈까지 있으면. 이런 계산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아직 살아있는데도 벌써 보험금까지 계산하고 있다니. 그 순간 문득 무서운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이 아이들이 제 죽음을 단순히 기다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뭔가를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요. 그날 밤 순심이에게 녹음 내용을 들려줬어요. 순심이도 충격받더군요. 언니, 이건 정말 심각해요. 저 아이들 완전히 돈만 보고 있어요. 나도 이제 확실해졌어. 더 이상 착한 할머니 노릇은 못하겠어.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더 지켜볼 거야. 저 아이들이 정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다음 날 아침 진호가 전화를 했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다정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가짜 다정함이 더 역겹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어젯밤은 어떠셨어요? 좀 편히 주무셨나요? 그냥 그랬어. 요즘 잠이 잘 안 와. 그럼 오늘 저희가 가서 같이 있어 드릴게요. 혼자 계시면 불안하실 테니까. 불안한 건 저희들이겠죠. 제가 언제 갑자기 쓰러질까봐 걱정되는 거잖아요. 오후에 진호와 미영이가 왔어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챙겨주더군요. 물도 떠다 주고 방석도 등 뒤에 대어주고. 하지만
이제는 그 모든 행동이 가식적으로만 보였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미영이가 슬쩍 물어보더군요. 어머님, 혹시 병원비나 생활비는 괜찮으세요? 부족하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데. 괜찮아. 내가 그동안 조금씩 모아둔 게 있어서. 얼마나 모아두셨는데요? 드디어 직접적으로 묻기 시작하는군요. 하지만 아직은 그 사실을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조금. 큰 돈은 아니야. 미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기대했던 답이 아니었나 봐요. 그날 밤 또다시 둘이 나누는 대화를 녹음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더군요. 어머니가 큰 돈은 없다고 하셨어. 실망이야. 그래도 집이랑 보험금은 확실하잖아. 6억 정도면 우리 사업 확장하기에 충분해. 맞아.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어머니 방도 한번 살펴봐야겠어. 중요한 서류나 통장이 숨겨져 있을지도 몰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제 방을 뒤질 생각까지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안방 붙박이장 깊숙한 곳에 숨겨둔 통장과 서류들을 확인했어요. 다행히 아직은 안전했어요. 하지만 언제까지 숨겨둘 수는 없을 것 같았어요. 순심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심아, 이제 진짜 행동에 나서야 할 것 같아. 저 아이들이 내 방까지 뒤지려고 해. 언니,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봐야 해요. 그냥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나도 그 생각이야. 이제 이 할머니도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볼까 해.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단순히 화를 내거나 울고불고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제 말을 들을 아이들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았거든요. 73년을 살면서 배운 게 있다면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치밀한 계획과 정확한 실행만이 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다음 날 아침 순심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순심아, 오늘 시간 되니? 중요한 얘기가 있어. 언니, 무슨 일인데 그렇게 심각해요? 복수 계획을 세우려고 해. 제대로 된 계획 말이야. 이 시간 후 순심이가 왔어요. 그리고 함께 온 사람이 한 명 더 있었어요. 최 원장님이었어요. 최 원장님, 왜 오셨어요? 순심 씨가 사정을 설명해 주시더군요.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언제든 도와드리겠습니다. 최 원장님은 20년간 저를 봐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의사로서 수많은 가족들을 봐오면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겪어보셨다고 하더군요. 순자 씨, 사실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시한부 판정을 받은 환자의 가족들이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는 경우 말이에요. 정말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기만 하시죠. 하지만 순자 씨는 다르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그냥 당하고 싶었어요. 자식이니까, 그래도 제 피부치니까. 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순심이가 말했어요. 언니,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일단 3단계로 나눠서 생각해 봤어. 첫 번째는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으는 것. 두 번째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 세 번째는 실행하는 것. 최 원장님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계획이네요. 특히 법적 장치가 중요해요. 감정만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호사를 만나보려고 해요. 유언장 작성하고 제 재산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겠어요. 순심이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언니, 설마 진짜로 진호한테 재산을 안 주려는 거예요? 아니야. 아예 안 주는 건 아니고 조건을 걸 거야. 그 조건을 지키면 받을 수 있고 안 지키면 못 받게 하는 거지. 어떤 조건이요? 진심으로 저를 간병해야 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정말 어머니로서 모셔야 한다고. 그런데 지금 상태로는 그럴 리 없잖아요. 최 원장님이 웃음을 지었어요. 영리하시네요. 그럼 결국 조건을 못 지키게 될 테고, 그때 진짜 계획이 실행되는 거군요. 그 다음 날 순심이와 함께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30년간 가족법 전문으로 일해온 김 변호사님이었어요. 유언 대용 신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유언장보다 훨씬 강력하고 확실해요. 어떤 점에서요? 일반 유언장은 사후에 이의제기가 가능하지만 신탁은 살아있을 때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소나 변경이 거의 불가능하죠. 그럼 그걸로 하겠어요. 변호사님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제 재산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상속인에게 지급되도록 하는 거였어요. 조건은 어떻게 정하시겠어요? 6개월간 성실히 간병할 것, 병원비, 생활비 등을 본인 돈으로 부담할 것, 그리고 제가 요구하는 모든 사항을 따를 것. 만약 조건을 못 지키면요?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합니다. 한 푼도 상속받을 수 없게 하는 거죠. 이 조건을 들은 순심이가 깜짝 놀랐어요. 언니, 그럼 정말 진호가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상태로는 저 조건들을 지킬 리 없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아직 진호가 제 재산 규모를 모른다는 것이었어요. 10억이 넘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더 욕심을 내고 더 노골적인 모습을 보일 텐데 말이에요. 그래서 계획을 조금 수정했어요. 일단 신탁 설정을 완료한 후에 진호에게 제 재산 규모를 살짝 알려주기로 했죠. 일주일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됐어요. 이제 제 10억 2천만 원은 신탁회사가 관리하게 되었고 진호가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회에 기부되도록 설정되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추가한 조건이 있었어요. 바로 녹음이었어요. 진호와 미영이가 저에 대해 어떤 말을 하는지 모든 대화를 기록해 두기로 한 거죠. 최 원장님이 작은 녹음기를 더 구해주셨어요. 이건 음성만 녹음되는 게 아니라 영상도 촬영됩니다. 요즘 기술이 좋아져서 버튼만 누르면 모든 게 기록돼요. 이제 준비는 끝났어요. 다음 단계는 진호에게 미끼를 던지는 것이었어요. 그날 오후 진호가 왔을 때 일부러 통장을 테이블 위에 놔뒀어요. 물론 잔액이 보이지 않도록 했지만 은행 이름과 계좌번호는 보이게 했죠. 어머니, 이게 뭐예요? 아, 그냥 내 통장이야. 요즘 건강이 안 좋아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진호의 눈빛이 변했어요. 통장을 자세히 보려고 하더군요. 어머니, 혹시 이 통장에 돈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냥 조금 있어. 그런데 요즘 은행 가기가 힘들어서 너희한테 부탁하려고 했어. 무슨 부탁이요? 잔액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궁금해서. 진호가 기뻐하는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드디어 제 재산 규모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온 거니까요. 네, 당연하죠. 내일 은행에 가서 확인해 드릴게요. 다음 날 오후 진호가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 통장 확인했어요. 그런데 정말 놀랐어요. 얼마나 있었니? 10억이 넘어요. 정확히는 10억 2천만 원이요. 전화 너머로 진호가 숨을 가쁘게 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미영이도 옆에서 듣고 있었을 거예요. 어머니, 이렇게 큰 돈이 있으신 줄 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조금씩 모았지. 너희 아버지랑 함께 30년 동안 한 푼, 두 푼 모은 거야. 그날 저녁 예상했던 대로 진호와 미영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평소보다 훨씬 더 친절해졌고 더 자주 안부를 물어왔어요. 어머님, 몸은 좀 어떠세요? 필요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미영이의 목소리에서 가짜 다정함이 뚝뚝 떨어졌어요. 하지만 이제 제게는 모든 게 녹음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있었죠. 그날 밤 둘이 나누는 대화를 다시 한번 녹음할 수 있었어요. 10억이야, 10억?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집값이랑 합치면 15억이 넘어. 우리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이야. 그럼 이제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야겠네. 6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맞아. 아무리 힘들어도 6개월만 견디자. 이 대화를 들으며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결국 저는 이 아이들에게 6개월간 참고 견뎌야 할 존재일 뿐이었군요. 하지만 이제 저에게도 카드가 있어요. 유언 대용 신탁과 모든 대화 녹음. 그리고 무엇보다 진호가 모르는 한 가지 사실이 있죠. 저는 6개월 후에 죽지 않을 거라는 것. 최 원장님과 상의해서 결정한 일이었어요. 일단 시한부라는 진단을 그대로 놔두고 진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끝까지 지켜보기로 한 거죠. 만약 정말로 진심으로 저를 모신다면 그때 진실을 말하고 재산도 물려줄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처럼 돈만 바라본다면 그때는 정말로 한 푼도 못 받게 할 거예요. 10억이라는 숫자를 안 순간부터 진호와 미영이의 모든 것이 바뀌었어요. 목소리 톤, 표정, 행동, 심지어 저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마치 10억짜리 보물을 지키고 있는 금고지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이미 그 10억은 제 손을 떠났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녹음되고 있다는 것을. 진호가 은행에서 돌아온 그날 저녁부터 상황이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던 아이들이 매일 얼굴을 비추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식사는 제대로 하셨고요? 미영이가 물어보는 건 제 건강이 아니었어요. 언제까지 살 수 있을지 그 시간을 계산하는 거였죠. 녹음기가 모든 걸 기록하고 있는데도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는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진호가 갑자기 제 병원 진료에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니, 이번 주에 병원 검진 받으셔야죠. 제가 모시고 갈게요. 왜 그렇게 적극적인지 이유를 금세 알 수 있었어요. 최 원장님과 직접 얘기해서 제 정확한 상태를 파악하고 싶어 하는 거였죠. 병원에서 진호가 최 원장님께 질문하는 모습을 봤어요. 선생님, 저희 어머니가 정확히 얼마나 더 사실 수 있을까요? 6개월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확실한 건가요? 최 원장님이 저와 미리 상의했던 대로 답변하셨어요. 현 상태로는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하지만 환자분 상태에 따라 더 짧아질 수도 있고요. 더 짧아질 수도 있다는 말에 진호의 눈이 반짝였어요. 기대하는 표정이었죠. 제가 더 빨리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와서 진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정기적으로 모시고 병원에 올게요. 그리고 약값이나 병원비는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효자인 척 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그날 밤 둘이 나누는 대화를 들어보니까요. 병원비 우리가 내는 게 맞지. 어차피 나중에 10억 받을 건데 몇십만 원 정도야. 맞아. 그리고 우리가 정성껏 모시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해. 나중에 혹시 유언장에 문제가 생기면 안 되니까. 계산적인 효도였어요. 나중에 유산 상속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투자였던 거죠. 며칠 후 미영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어머님, 저희 집으로 오셔서 같이 사는 게 어떠세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걱정해서 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날 밤 녹음된 대화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를 우리 집으로 모셔오면 좋을 것 같아.
24시간 지켜볼 수 있고, 그게 좋겠네. 그럼 어머니 집은 어떻게 할까? 일단 비워두고 나중에 팔면 되지. 어차피 우리 거 될 거니까. 제 집까지 벌써 자기들 것으로 여기고 있었어요. 저는 아직 살아있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아니야. 내 집에서 죽고 싶어. 여기가 편해. 미영이가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계획이 틀어진 거였죠. 그럼 저희가 여기로 와서 같이 있어 드릴게요. 교대로 밤에도 지켜드리고요. 이것도 거절했어요. 24시간 감시받으며 살 수는 없거든요. 괜찮어. 혼자도 잘 지내고 있어. 그 후로 진호와 미영이의 방문이 더 잦아졌어요. 하루 걸러 하루, 때로는 매일 왔어요. 걱정해서가 아니라 제 상태를 체크하려는 거였죠. 그런데 정작 제가 필요할 때는 없었어요. 어느 날 새벽에 정말로 몸이 안 좋아서 전화했는데 진호가 말했어요. 어머니, 지금 새벽 3시예요. 정말 급한 건 아니죠? 내일 낮에 가볼게요. 다음 날 와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새벽에 그런 전화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진짜 위급할 때는 외면하고 평소에는 과잉 보호하려고 하고, 이게 바로 가짜 효도의 특징이었어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더 노골적인 행동들이 시작됐어요. 미영이가 제 집안을 유심히 살펴보기 시작한 거예요. 어머님, 이 그릇들 정말 예쁘네요. 언제 사신 거예요? 아, 그건 결혼할 때 산 거야. 40년도 더 된 거지. 갓 나가겠네요. 골동품 수준이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뻔했어요. 제가 죽고 나면 이 모든 것들의 값어치를 따져보려는 거였죠. 진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안방을 슬쩍슬쩍 들여다보면서 뭔가를 찾고 있었어요. 아마 중요한 서류나 다른 통장이 있나 확인하려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제가 화장실에 가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진호가 제 안방에 들어가는 걸 봤거든요. 몰래 문틈으로 지켜봤는데 붙박이장을 뒤지고 있었어요. 바로 제가 중요한 서류들을 숨겨둔 그 장소를요. 다행히 제가 서류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모습을 보는 순간 마지막 환상마저 깨졌어요. 제가 화장실에서 나오자 진호가 황급히 방에서 나왔어요. 어머니, 방에 모기가 있는 것 같아서 잡으려고 했어요. 거짓말이 너무나 뻔했어요. 하지만 모른 척했죠. 고마워. 요즘 모기가 많더라. 그날 밤 진호와 미영이가 나누는 대화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어머니 방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찾을 수가 없어. 다른 은행 통장이나 보험이 더 있을지도 몰라. 어머니한테 직접 물어볼까? 아니야, 너무 노골적이야. 자연스럽게 알아내자. 그리고는 더욱 충격적인 말이 이어졌어요. 사실 6개월도 너무 길어. 그동안 우리가 병원비랑 생활비 되는 거 생각해봐. 맞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시간만 길어지면 손해야. 이 말을 들은 순간 온몸이 차가워졌어요. 이 아이들이 제 죽음을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더 빨리 오기를 바라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 다음 주 미영이가 특별한 음식을 해왔어요. 어머님 몸에 좋다는 버섯 우린물이에요. 매일 드시면 기력 회복에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그 버섯 우린물을 마시고 나서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됐어요. 며칠 연속 마시니까 몸이 더 안 좋아졌죠. 혹시나 해서 순심이에게 그 버섯을 가져가서 확인해 봤어요. 순심이가 지인 한의사에게 물어봤는데 놀라운 대답이 돌아왔어요. 언니, 이 버섯 몸에 좋은 게 아니야.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사람이 먹으면 더 나빠져. 그 순간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미영이가 일부러 제 몸을 더 악화시키려고 한 건 아닐까? 하지만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잘못 알고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도 그 이후로는 미영이가 해오는 음식을 먹지 않았어요. 2달째에 접어들면서 진호와 미영이의 행동이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제 앞에서도 미래 계획을 얘기하기 시작했거든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벌써 그런 걸 생각해야 하니?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좋잖아요. 어머님도 그게 마음 편하실 거고요. 제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아직 살아있는데 장례식 준비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녹음된 대화는 더욱 구체적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 알아봤더니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대. 5억은 확실히 받을 것 같아. 그럼 집값이랑 통장 돈 합쳐서 15억이네. 대박이야. 우리 사업 확장하고 아이들 유학도 보낼 수 있겠어. 제 죽음을 전제로 한 꿈에 부풀어 있었어요. 벌써 15억을 가지고 뭘 할지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3개월 반이 지났어요. 이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제 죽음을 기다리고 제 재산을 가지고 미래를 계획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단단히 굳어졌어요. 이제 때가 왔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현실을 똑똑히 보여줄 시간이요. 그날 아침 평소와 다르게 진호와 미영이를 따로 불렀어요.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했죠. 2 사람 다 평소보다 빨리 왔어요. 무슨 중요한 얘기인지 궁금했나 봐요. 거실에 앉은 진호와 미영이를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혹시 이 아이들에게 아직 인간적인 면이 남아있는지 말이에요. 진호야, 미영아. 너희들한테 솔직히 물어볼게.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니? 진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어머니 건강이 가장 중요하죠. 미영이도 끄덕이며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항상 어머님만 생각하고 있어요. 거짓말이 너무 뻔히 보였어요.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건 제 건강이 아니라 제 통장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만약 더 오래 산다면 어떻게 생각하니? 의사가 말한 6개월보다 더 오래 살게 된다면? 순간 둘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예상치 못한 질문이었나 봐요. 당연히 좋죠. 어머니가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표정은 달랐어요. 내심 당황스러워하는 게 보였거든요. 정말로? 진짜 내가 1년, 2년 더 살아도 괜찮겠니? 이번에는 대답이 늦어졌어요. 서로 눈치를 보며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당연하죠, 어머니.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그래. 그럼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저는 천천히 일어나서 안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지고 왔죠. 그 안에는 유언대용 신탁 서류와 지난 몇 개월간 녹음한 모든 대화 내용이 들어 있었어요. 이걸 보렴. 진호가 서류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별거 아니라는 표정이었는데 점점 얼굴이 하얗게 변해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유언대용 신탁이야. 내 재산 처리에 관한 법적 문서지. 미영이도 옆에서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얼굴색이 변했어요. 어머님, 이게 언제? 왜 이런 걸? 언제냐고? 너희들이 내 통장 잔액을 확인하러 간 바로 그 다음 날이야. 2 사람이 서로 얼굴을 마주 봤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서류를 자세히 읽어봐. 특히 조건 부분을 말이야. 진호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겨가며 읽었어요. 조건을 읽을 때마다 표정이 더 어두워졌죠. 6개월간 성실히 간병할 것. 병원비와 생활비를 본인 돈으로 부담할 것. 만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전 재산을 사회에 기부한다.
마지막 조건을 읽을 때 진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갑자기 이런, 무슨 뜻이냐고? 너희들이 그동안 어떻게 행동했는지 모른다고? 아니요, 저희는 항상 어머니를 위해서. 진짜로? 그럼 이것도 설명해봐. 제가 녹음기를 꺼냈어요. 지난 몇 개월간 녹음한 대화들이 모두 저장되어 있는 작은 기계였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건 진호가 전화로 누군가와 나눈 대화였어요. 응, 6개월이래. 그럼 이제 시간 문제지. 어머니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값만 해도 5억은 될 거야. 생각보다 빨리 정리될 것 같아. 진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자신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나오는 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이걸 언제부터? 처음부터야. 너희들이 내 시한부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궁금했거든. 두 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이번에는 미영이 목소리였어요. 어차피 6개월이면 죽을 거. 유산으로 갚으면 되잖아요. 미영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자신이 그런 말을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낸 것 같았어요. 세 번째는 둘이 함께 나눈 대화였어요. 10억이야, 10억?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아. 집값이랑 합치면 15억이 넘어. 우리 평생 일해도 못 모을 돈이야. 그럼 이제 어머니를 정말 잘 모셔야겠네. 6개월만 참으면 되니까. 이 녹음을 들을 때 진호와 미영이의 반응이 달랐어요. 진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미영이는 변명하려고 했어요. 어머님, 그건 그때 제가 너무 놀라서. 실제로 그런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래.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니? 네 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사실 6개월도 너무 길어. 그동안 우리가 병원비랑 생활비 되는 거 생각해봐. 맞아. 어차피 결과는 뻔한데 시간만 길어지면 손해야. 이 녹음이 나오자 둘 다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내가 죽어야 편하니? 그 말 다 녹음됐어. 진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미영이도 당황해서 변명을 늘어놓았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진심은 아니었어요. 진심이 아니었다고? 그럼 너희들이 한 모든 행동들도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니? 5번째 녹음을 재생했어요.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이 집을 어떻게 할지 생각해 봐야 해요. 부동산 중개업체에 알아봤더니 이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대. 5억은 확실히 받을 것 같아. 우리 사업 확장하고 아이들 유학도 보낼 수 있겠어? 이 녹음까지 듣고 나니까 미영이도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걸 얘기해 줄게. 내 통장엔 내 이름 없다. 진호가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어머니? 그 10억 이미 내 손을 떠났어. 신탁회사가 관리하고 있고 너희들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진호와 미영이의 얼굴에서 모든 피가 빠졌어요. 그럼 저희는. 맞아. 아무것도 못 받아. 조건을 어겼으니까 말이야. 미영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기회? 지난 3개월이 기회였어. 그런데 너희들은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했니? 은행에서 제 잔액을 확인한 순간부터 너희들의 모든 게 바뀌었어. 관심사는 내 건강이 아니라 내 재산이었고, 걱정은 내가 언제 죽을지였어. 진호가 계속 사과했어요.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게요.
제대로 모실게요. 처음부터? 이미 늦었어. 신탁은 취소할 수 없어.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못 받아. 그게 너희들이 선택한 결과야. 진실을 폭로한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진호와 미영이는 며칠 동안 집에 오지 않았어요. 아마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을 거예요. 10억이라는 거대한 꿈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으니까요. 하지만 저도 마냥 시원하지만은 않았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관계도 끝난 것 같았거든요. 30년 넘게 키운 아들을 완전히 잃어버린 느낌이었어요. 일주일 후 진호가 혼자 왔어요. 미영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진호의 모습이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옷차림도 평소보다 단정하지 않았죠.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절망과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취소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목소리에 간절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없어. 이미 법적으로 확정된 일이야. 그럼 저희는 정말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했잖아. 진호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더니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저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지금 와서 아들 소리? 지난 몇 개월 동안 넌 내 아들이 아니었어. 저희가 잘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렇게까지? 너희들이 먼저 선을 넘었잖아. 내 죽음을 기다리고 더 빨리 죽기를 바랐으면서. 진호가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진호가 돌아간 후 며칠이 지나서 순심이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언니, 진호 부부가 이혼한다고 해. 뭐라고? 미영이가 진호한테 이혼하자고 했대. 10억을 못 받게 된 게 진호 탓이라면서.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가족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었거든요. 며칠 후 미영이가 혼자 찾아왔어요. 손에는 이혼 서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저 이혼해요. 목소리가 차갑고 원망스러웠어요. 진호 오빠가 어머님 재산 관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견디겠어요. 책임을 진호에게만 떠넘기려는 모습이 한심했어요. 너도 똑같았잖아. 내 죽음을 기다린 건. 그래도 오빠가 먼저 그런 말을 했어요.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며 실망했어요. 이런 사람과 가족이었다는 게 부끄러웠죠. 미영이가 떠난 후 진호가 다시 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미영이가 이혼하자고 해요. 알고 있어. 아이들은 어떻게 하죠? 미영이가 데려간다고 하더라. 진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재산도 모든 걸 잃은 거였죠.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었어요. 진호가 10억 대출을 위해 제 집을 담보로 잡아놨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알게 된 거예요. 어머니, 사실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요. 얼마를? 5억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제 집마저 위험해진 거였어요. 언제? 한 달 전에요. 사업 확장하려고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 미쳤니? 내 허락도 없이 어떻게 해. 어머니 도장을 제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제가 대신.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복수로 10억을 날린 것도 모자라서 제 집까지 위험에 빠뜨렸다니. 당장 해결해. 어떻게요?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내 문제야. 진호가 절망에 빠진 표정으로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며칠 후에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순심이가 전화로 알려준 건데 진호가 사업도 완전히 망했다는 거였어요. 10억 대출금으로 확장하려던 사업이 실패하면서 기존 사업마저 위험해진 거죠. 한 달 후 진호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미영이는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돌아갔고요. 10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도 대출금 때문에 팔아야 했어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복잡했어요. 제가 원했던 복수였지만 결과가 이렇게까지 참혹할 줄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저녁 진호가 술에 취한 채로 집에 왔어요. 어머니, 저 이제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아내도 가고 아이들도 못 보고 집도 없고 사업도 망하고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완전히 망가진 모습이었죠. 그래도 살아야지. 왜요? 왜 살아야 하는데요? 이제 살 이유도 없는데. 그 말을 들은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혹시 진호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 걱정됐거든요. 진호야,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럼 어떻게 살아요? 30대 중반에 이렇게 망한 사람이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돼. 뭘로요? 저한테는 이제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내가 선택한 거잖아. 맞아요. 제가 선택한 거예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잖아요. 며칠 후 순심이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언니, 진호가 친구들한테도 손 벌리고 다닌다고 해. 그런데 다들 피한대. 그럴 수밖에 없지. 망한 사람 도와주는 친구가 어디 있겠어. 그리고 또 다른 소식도 있어. 미영이가 재혼 얘기가 나온다고 해. 벌써? 응, 친정에서 소개해준 사람이 있나 봐. 그 소식을 듣는 순간 씁쓸했어요. 결국 미영이에게 진호는 그저 지나가는 사람이었나 봐요. 10억만 있었다면 평생 함께 했겠지만 그게 없으니까 바로 다른 사람을 찾는 거였죠. 한 달 후 정말로 미영이가 재혼을 발표했어요. 상대는 대기업 간부였어요. 아이들도 그 사람 성을 따르게 할 거라고 하더군요. 진호는 완전히 혼자가 된 거였어요. 아내도 아이들도 재산도 심지어 아이들의 성까지 모든 걸 잃었죠. 그 소식을 들은 진호가 또 술에 취해서 왔어요. 이번에는 더 심했어요. 어머니, 제가 뭘 잘못했는지 이제 알겠어요. 뭘 잘못했는데? 어머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주는 기계로 봤어요. 이제 와서 깨달아봤자 소용없어. 알아요. 하지만 정말 후회돼요. 진짜 어머니를 사랑했다면, 진짜 효자였다면, 진호가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동정하지 않았어요. 너무 늦었거든요. 복수를 마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진호는 모든 것을 잃었고 저는 원하던 바를 잃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허전했어요. 복수는 성공했지만 동시에 가족이라는 것도 완전히 사라져버렸거든요. 매일 아침 남편 제단 앞에 앉아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한 일이 옳았을까? 물론 진호와 미영이가 잘못한 건 분명해요. 하지만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파괴시킬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회의가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 최 원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순자 씨, 병원에 한번 오실 수 있을까요?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궁금했지만 일단 병원에 갔어요. 최 원장님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무거운 소식이 있는 것 같았어요. 순자 씨, 죄송한 말씀인데 지난번 검사 결과에 오류가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처음 진단이 잘못되었어요. 췌장암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오진이라니. 그럼 나는 죽지 않는 거예요? 네, 단순한 염증이었습니다. 치료받으시면 충분히 완치 가능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의 모든 일들이 오진 때문이었다니. 그럼 내가 지금까지 한 일들은? 최 원장님이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었죠. 집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오진이었다는 사실이 모든 걸 바꾸는 건 아니에요. 진호와 미영이가 했던 행동들, 그 마음가짐들은 진짜였거든요. 제가 정말 시한부였다면 그들은 끝까지 그 마음으로 저를 대했을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제가 처음부터 오진이라는 걸 알았다면 다른 방법을 택했을까? 그날 저녁 순심이에게 오진 소식을 알렸어요. 언니,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그래도 진호한테는 말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고민이야. 말해준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까? 며칠을 고민한 끝에 진호를 불렀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만나서 모든 걸 정리하고 싶었거든요. 진호가 왔을 때 모습이 더욱 초라해져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지고 얼굴도 헬쑥해 있었어요. 어머니, 부르셨어요? 앉아라. 진호가 소파에 앉았어요. 눈빛에는 체념이 가득했어요. 진호야, 너한테 말해줄 게 있어. 뭐예요? 나 죽지 않아.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진이었어. 처음 진단이 잘못된 거야. 진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어요. 놀람, 당황, 그리고 분노.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맞아. 너희들은 살아있는 어머니한테 그런 짓을 한 거야. 진호가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럼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뭘 다시 시작해? 저희 관계를요. 어머니가 살아계시니까 다시 효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 말을 들은 순간 허탈했어요. 아직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호야, 중요한 건 내가 죽는지 사는지가 아니야. 그럼 뭐가 중요한데요?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지야. 너희들 마음속에서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었어. 진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한테 중요한 건 돈이 아니라 진심이었어. 너희들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걱정해주는 마음이었다고. 알겠어요. 정말 알겠니? 아직도 이 상황을 바꿀 방법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진호가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마 정말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었을 거예요. 진호야, 나는 이제 정말로 너를 포기할 거야. 어머니, 30년 넘게 너를 키우면서 이런 사람으로 만든 게 내 잘못이야. 너를 너무 떠받들어주고 뭐든지 해주려고만 했어. 그건 어머니가 저를 사랑해서. 사랑이 아니라 맹목적인 헌신이었어. 진짜 사랑이라면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말려야 했는데. 그날 진호가 돌아간 후 저는 중요한 결정을 했어요.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요. 며칠 후 도자기 공방을 알아보러 갔어요. 젊었을 때부터 해보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그동안은 가족 때문에, 진호 때문에 포기했던 일이었어요. 공방 원장님이 말씀해 주시더군요. 나이는 상관없어요. 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이제 정말로 저를 위한 삶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공방을 계약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한 복수가 정말 의미가 있었을까? 진호는 모든 걸 잃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돈만 생각하고 상황을 바꿀 방법만 찾고 있었어요. 결국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다면 제가 얻은 건 뭘까요? 복수의 쾌감?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오래 남는 건 결국 허무함 뿐이었어요.
한 달 후 도자기 공방을 열었어요. 작은 공간이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평생 처음으로 오롯이 제 것인 공간이었죠. 첫 작품을 만들면서 생각했어요. 흙을 빚어 그릇을 만드는 것처럼 인생도 다시 빚어갈 수 있지 않을까? 진호는 그 후로도 몇 번 찾아왔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어요. 저도 달라졌고 진호도 달라졌어요. 아니, 정확히는 서로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된 거죠. 어느 날 진호가 마지막으로 찾아왔어요. 어머니, 저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려고 해요. 어디로? 부산이요. 거기서 작은 일이라도 찾아서 다시 시작해 보려고요. 그래, 그게 좋겠다. 어머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저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진호야, 돈이 사람보다 중요한 건 아니야. 그리고 부모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면 안 돼. 네, 알겠어요. 정말 알겠다면 앞으로는 다른 사람이 되어라. 진호가 고개를 끄덕이고 떠났어요. 정말로 변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건 더 이상 제 몫이 아니에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어요. 저는 도자기 공방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매일 흙을 만지며 그릇을 빚고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차도 마시고요. 진호에게서는 가끔 안부 연락이 와요. 부산에서 작은 식당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혼자 힘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깨달은 건 이거예요. 복수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진짜 치유는 용서에서 나온다는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의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걸요. 73세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에게는 진짜 첫 시작이에요. 이제부터는 나의 내일을 살 거예요. 남편 재단 앞에서 매일 아침 인사를 드려요. 여보, 이제야 진짜 내 인생을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그리고 흙을 빚으며 생각해요. 인생도 흙과 같다고. 잘못 빚었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다시 빚어서 새로운 모양을 만들 수 있다고요.